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 콘서트의 대담은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현재 서울시 명예시장이신 이동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이동수 명예시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현직 시장님과 서울시 명예시장님의 대담이 이어질 텐데요. 모두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명예시장 이동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시장님과 함께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 콘서트 대담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8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40년 정도 서울에서 살게 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는 그동안 이제 제가 살아온 과정에서의 그 서울시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되게 많이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책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제목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이 정치인의 책이라고 하면은 그 제목이 곧 메시지가 되는데 시장님께서 이번 책에 대해서 이 서울 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라고 제목을 짓게 된 이유가 뭔가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발견한 구절인데요. 사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신이 시장직을 10년 수행했는데 당신이 가장 짧게 10년 동안 했던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좀 더 공격적인 질문 하시는 분들은 당신 업적이 뭐야? 하나도 생각하는 게 없어. 뭐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럴 때 어떻게 답변하는 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진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남산을 출퇴근하면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을까? 10년 동안 뭘 했을까?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을 만들었지. 시민들의 자부심을 디자인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책 제목으로 썼는데 여러분 어떻게 책 제목 마음에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 책 제목 얘기했는데 또 부제도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제가 시스템 디자이너 오세훈의 멈추지 않는 도전인데 시장님께서 10년 동안 이제 이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본인을 스스로 시스템 디자이너라고 지금 칭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이 시스템 디자이너가 정확하게 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명이나 몇십 명, 몇백 명 정도 수준의 조직을 이끌려면 디테일을 잘 챙기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구 1000만 정도 되면 유럽으로 치면은 나라 하나잖아요. 그런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려면 제도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야, 그래야 내가 잘 때도 돌아가고 퇴임 후에도 똑같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서울시 행정은 전부 다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서울이 이제 동행 매력 도시잖아요.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데 약자 동행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크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은 이미 책을 읽으셨거나 아니면 서울시 행정을 좀 아시는 분들 같아요.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 약자 동행 지수가 있는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수많은 약자 동행 정책들, 수백 가지 되는 약자 동행 정책들이 잘 돌아가는 건 약자 동행 지수를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국내 최초라기보다도 세계 최초입니다. 없어요. 전 세계 약자 동행 지수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지수다, 장애인 약자 동행 지수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조가 들어갔는데 올해 9천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10%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지수화해 놓으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시장이 바뀌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늘 일을 하게 되고요. 이 약자 동행 지수라는 걸 만들어 놓은 덕분에 매년 연초가 되면 한 2월 달쯤 되면 발표를 합니다. 그 전해의 지수를. 이렇게 해서 그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연관 부서들까지 모든 걸 챙기도록 만드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걸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런 뜻에서 시스템 디자이너다 하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하긴 요즘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막 일일이 다 받고 반영해 주는 게 막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1000만 서울시의 리더라면은 또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또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몇십만 정도 되는 행정단위의 경우에는 이게 일일이 뭐 민원 전화 받고 답신하고 뒤에 조금만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집중이 좀 안 돼서요. 예,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셔서 반가우시죠 서로? 앞에 집중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시장으로 취임한 2006년도에 시장이 되고 나서 제일 답답했던 게 민원 만족도가 40점대였습니다.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뭔가 따질 게 있거나 건의할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서울시에 전화하면 대부분 담당자하고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뭐 우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다가 끊어지기 일쑤였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데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했더니 민원 만족도가 90점대로 훅 올라갔어요. 그게 뭔지 기억하세요? 네, 120 시스템입니다. 120이라는 전화에만 전화를 하면 5분 내에 답변이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화 받는 사람들을 따로 몇십 명을 모아서, 지금은 그게 몇백 명이 됐습니다만은 몇십 명을 뽑아서 그분들 앞에는 서울시의 모든 행정 정보가 순식간에 한 1000여 가지로 정리가 돼갖고 뜰 수 있도록 해놓고 들으면서 바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인 질문은 한 5분 내에 다 답변이 가고, 조금 복잡한 거는 해당 부서에 알아봐서 30분 내에 혹은 하루 내에 연락하도록 시스템을 짰습니다. 사실 오늘 강남구청장님 안 오셨죠? 최근에 제가 겪은 사례. 여러분 가끔 120 쓰세요? 네. 한두 달 전에 겪은 일인데,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는데 무지하게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에요. 강남구청장님 신년 인사하는 현수막이 한쪽이 떨어져가지고 차선 쪽으로 막 펄럭이는 거예요. 중앙선까지 이게 펄럭여요. 기니까. 냅두면 사고가 날 것 같은 정도로. 그래서 급하게 구청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통화가 안 돼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강남구청 찾아보니까 찾아서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120을 돌렸어요. 바로 통화가 됐겠죠? 그리고 1분 뒤에 문자가 왔어요. 강남구청으로 연락이 됐습니다. 처리가 끝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볼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보면서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처리됐습니다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다가 그 장소에 다시 도착했는데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120 생긴 다음에 민원 만족도가 순식간에 80점대, 90점대로 뛰었죠. 지금은 아마 전국에서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는 그게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뭐 당연히 전화하면 해결해 주는 거지, 당연히 전화하면 5분 내에 연락받는 거지,
저는 이게 정말 보람을 크게 느끼는 그런 제 스스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시스템 디자인이다. 대표적인 시스템 디자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즘 이제 젊은층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핫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충주맨 있잖아요. 충주맨이 이제 사직하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는데 이분이 남겼던 그 영상 중에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공무원들은 전화를 돌리나였어요. 근데 사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시 관할, 구 관할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부서 안에서 이거를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120 하나로 통합했다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 기간이잖아요. 벌써 내일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그 스노보드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많은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 스노보드 경기를 광화문 광장에서 치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고 욕하는 분들은 엄청 욕했죠. 뭐라고 욕하시던가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스키는 스키장 가서 타면 되지 왜 광화문 광장에다가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만들려니까 이게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한 사흘 연속했는데 스노보드를 그 옛날에 우리 공사장에다 쓰던 아시바라 그러죠. 그 쇠파이프로 만든 얼기설기해서 한 10층 건물 높이로 쭉 세워놨는데 앞모습은 눈도 있고 이 스노보드 타는 게 멋지지만 뒤에서 보면 아주 엉성하게 짝이 없고 보기 흉하잖아요. 하여튼 뭐 신문에서 사설까지 써가면서 비판하는 언론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사실입니다. 수십 개 언론사 전 세계 뭐 CNN, BBC 뭐 이런 유명한 언론사들이 다 생중계를 수십 군데에서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걸 이른바 이벤트를 통한 도시 브랜딩 작업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런 절박한 어떻게 보면 이런 짓거리까지 하게 된 데는 저 나름대로 있었던 아주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었나요? 그게 임기 초였는데 2006년경이었을 거예요. 늘 보던 TV지만 그날따라 CNN의 일기예보를 보고 있는데 서울이 없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옛날엔 서울이 도쿄 다음에 베이징, 상하이로 넘어가고 동남아 도시로 넘어가고 서울은 일기예보 안 해줬어요. 그게 그날따라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홍보 파트에 야 서울시 집어넣을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했겠죠. CNN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돈 내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느꼈을 그때의 그 참담한 심정이 아마 짐작이 안 가실 겁니다. 결국 돈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서울이 올라갔어요. 뉴스 시간에 일기예보 시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열패감은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그러지 찾아오게 만들어주마. 그런 노력의 일환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스노우보드 대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대회 같은 걸 열게 되면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서 비판 여론이 있을 거 당연히 예상이 되죠. 특히 민주당 같은 데나 이런 그 야당 성향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전시행정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이런 걸 이제 도시를 전공한 학자들은 도시 마케팅 혹은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캐대헌 저희가 작업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멋지게 복수를 한 셈이 됐죠. 작년에.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스노우보드 경기장에 욕 많이 먹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시가 한 것 중에 욕 먹은 걸로 치면은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도 사실 랜드마크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만큼 많은 비판도 따랐던 것 같거든요. 또 요즘에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DDP 폭파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주장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장님은? 이젠 그때 20년 전에 그때가 20년 가까이 됐죠. 2007년도부터 착공을 했으니까 벌써 18년 됐는데
그때는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 브랜드 효과 같은 거, 랜드마크 건축물의 도시 브랜딩을 이끄는 효과, 이런 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시의회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일일이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지금은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휴대폰에 지금 챗GPT 들어가셔갖고 동대문 DDP의 무형의 경제 효과 산출해줘, 이렇게 한 문장만 치시면 쭉 뽑혀 나옵니다. 뭐가 몇 천억, 뭐가 몇 천억, 그래서 뭘 합산하면 뭐가 몇 조, 1년에 몇 조, 10년이면 몇십 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하는 거는 비단 DDP뿐만이 아니에요. 세비섬 만들 때도 똑같았고요. 한강버스 만들고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서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적인 시설이나 시도나 정책들이 처음 할 때는 늘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때로는 교육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DDP는요, 전 오히려 전현희 의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논쟁에 불을 붙여주신 덕분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DDP를 서울시의 대표 건축물로 랜드마크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자연스럽게 시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댓글을 한번 보세요. 99%. 정말 한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서울의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된다. 사실 파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프랑스의 브랜드 이미지고 뉴욕의 그것이 미국의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물건을 내다 팔아서 비즈니스 서비스를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브랜드의 가치는 정말 엄청나게 큰 건데 그거를 이렇게 뚜렷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체화하고 계시다. 그걸 이번에 DDP 논쟁을 통해서 댓글 반응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엄청난 정말 이 도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그런 서울의 시장을 한다는 게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젊은 층에서 이제 인기 있는 아이돌 중에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세븐틴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은 3년 전에 이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앨범을 1,600만 장을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룹이 지난해 그 서울 잠수교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전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진짜 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무대였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랜드마크들이 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또 이 서울의 랜드마크 하면 요즘에 또 성수동 빼놓을 수 없잖아요.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성수동 출신이시더라고요. 성수동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태어난 곳에 대한 애착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성수동에 대한 투자를 하고 도시계획적인 새로운 시도를 한 건 사실은 제가 태어난 곳이라기보다도 당시에 제가 2006년도에 서울시장으로 처음 취임하고 보니까 서울에서 제일 낙후돼 가지고 가장 먼저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될 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준공업지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와는 달리 중공업지역은 공장이 쓸모없어지면 쇠락하잖아요. 그게 구로, 금천에 지금 구디가디,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이렇게 변모한 그곳하고 영등포구의 물레동하고 성동구의 성수동 이런 곳들이 중공업지역이었는데 굉장히 유령마을처럼 변해가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서울시장으로서는 거기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였죠. 이제 그래서 시작된 게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적 발전 계획 중에 IT 진흥지구였습니다. 당시는 IT가 막 이제 불붙기 시작할 때니까 당연히 IT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오피스 빌딩들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효자 노릇을 하면서 주중 인구를 수만 명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대부분 IT 기업들이나 이런 그 패션 기업들, 디자인 기업들, 지금은 뭐 게임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창조 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곳의 직원들은 대부분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20, 30대 화이트 칼라들이죠. 이분들이 점심 저녁 먹어야죠. 끝나면 맥주 한잔 해야죠. 커피 한잔 해야죠. 또 그 전에 정말 트리거 역할을 해준 정책이 이명박 시장님의 서울 숲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말 유동 인구를 몇만 명씩도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중에도 주말에도 끊임없이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 고객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창의성 있는 열정을 가진 카페, 정말 칭찬받을 만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뭐 어니언 성수라든가 대림 창고라든가 여러분 아시는 힙하다는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그 카페들이 브랜드를 확 끌어올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곳 홍대에만 오던 그때 가로수길만 가던 그 젊은 인구들이 전부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 삼박자, 다시 말해서 서울숲과 IT 지능지구 지정과 그리고 창의성 있는 열정을 가진 자영업자들, 카페를 비롯한 맛집,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의 성수동을 만든 것이고 이제 거기에 아마 송동 구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인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 송동구가 멋진 춤을 춘 사례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저는 시장님께서 책에서 써주신 이 대목이 좀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잘 살려면은 직줄하게 조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업, 주거지, 그리고 이제 오락시설이나 이런 놀이시설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동안 이제 예전의 서울을 생각해 보면은 뭐 직장만 있거나 주거지만 있거나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섞인 게 또 성수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강남북 균형 발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정책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강남과 강북 지역의 그 재산세 격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이게 좀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 이런 이 정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반발이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생결단의 저항이 있었죠.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강남 서초 뜨끔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성수 구청장님 오셨는데 가셨나요? 예, 엄청났습니다. 반대가. 옛날 기억하시는 분들 구청장 협의회 회장님이 은평구청장 하시던 노재동 구청장님이 그때 구청장 협의회장이셨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님 의견들 모으느라고. 그리고 서울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재산세 공동과세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은 재산세를 많이 거두는 자치구의 재산세를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나머지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나눠드리는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재정격차가 27대 1 제일 여유 있는 데와 제일 여유 없는 데가 27대 1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보조금 나눠드리는 산식을 또 거기다 보태서 바꿔가지고 그래서 5대 1까지 줄이게 되죠. 그게 오늘날까지 강남북 균형발전의 종잣돈으로 미천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말도 못해 고생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요. 제가 매년 연초에 신년 인사회 다니는데 그 이듬해에 서초구청 갔다가 혼났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들었을 때부터 야유를 받았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정말 진솔하게 양해의 말씀을 구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강남만 왔다 갔다 강남에서만 생활하십니까? 저는 처갓집이 성북구에 있어서 성북구도 가고요. 제가 원래 살던 곳은 옥수동입니다. 그때 갈 때 그 동네의 길, 그 동네의 보도블록 안 밟으십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한테 설득해 나섰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 덕분에 지금 이 정도의 강남북 균형 발전이 가능한 거고요. 실제로 제일 지금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서울시에는 균형발전본부라는 국단위의
행정단위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 되기 전에 그거 없었어요. 균형발전본부 앞에는 강남북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서남권까지를 포함한 비강남 지역을 강남 지역과 균형을 맞추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조직을 만들고, 실제로 최근에 그 종묘 앞 세운지구, 그건 담당 부서가 군본입니다. 쇠락한 뒤처진 강북 중심지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종묘 그 이슈가 터진 건데요. 뭐 그거 이외에도 여기 뭐 구청장님들 많이 와 계시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디나 다 있어. 그 비강남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시스템 디자인을 통한 접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도 지역 간의 그 일자리 격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잖아요. 주거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 강남북이 재산세를 공동 과세해서 나눴던 것처럼 또 대한민국 전반적으로도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시장님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들이 방금 전에 이런 강남북의 균형 발전, 그리고 뭐 디자인 서울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최근에 많이 좀 저는 기억에 남는 건 약자와의 동행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죠. 동행창고, 온기창고, 동행식당, 희망의 인문화, 그 다음에 좀 더 보편적으로는 외업서라고 아세요? 외업서. 외업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이래서 책이 필요한 겁니다. 꼭 읽어보세요. 외로움 없는 서울의 약어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외롭지 않으신가요? 안 외롭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외로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꼭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외로운 거 아니에요. 저도 외로워요. 네. 김철수 이사장님 안 외로우신가요? 제가 보기에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신데 안 외롭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현대인은 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업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국가 단위에서는 영국과 일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로움 없는 서울을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외로움을 드디어 사회적 질병으로 정의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러이러한 정책이 있다. 마음 편의점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네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지만 매우 성공적입니다. 매우 사랑받는 정책이고요. 정말 서울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약자 동행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서 궁금하시면 책을 읽어주십시오. 네, 요즘 이제 대한민국 사회 자살률이 그래도 과거보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높았는데 요즘은 청년 자살률이 또 그렇게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외로움 없는 서울 이런 정책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남았는데요. 이제 좀 분위기 잠시 전환할 겸 요걸 좀 하려고 해요. 오세훈 픽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베스트 3인데요. 이 책에 있는 사진들 중에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 3개를 선정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첫 사진부터 보면요. 첫 사진을 보면은 이제 왼쪽은 비가 내리는 와중에 이제 산책을 하고 계신 모습.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남산이네요. 남산에서 이제 눈이 쌓여 있는데 산책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판넬이라 잘 안 보이는데 폭우가 내리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산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걷기로 결심을 했으면 해야죠. 사실 저렇게 폭우가 오는 날에 걷는 건 거의 오기에 가깝습니다.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보자. 저쪽 그 하얀 바탕은 눈이 오는 날인데요. 전날도 아마 저게 작년 겨울인 것 같은데 파카 색깔을 보니까
저는 출근을 퇴근을 두 개를 다 남산을 걸어서 합니다. 제가 책 머릿말에도 썼습니다마는 걸으면서 많은 걸 해결합니다. 정말 안 풀리는 게 걸으면서 생각하면 풀린 경험 다들 있으시지 않아요? 그죠? 뭐 아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걸으면서 이렇게 좀 혈액순환이 되면서 뇌로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아마 이 뇌 활동이 활발하게 돼서 그러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짐작은 하는데 어쨌든 걸으면서 결심한 거는 거의 대부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고요. 망설이던 거 결심하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의 정책들 중에 이렇게 남산을 걸으면서 결정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책 제목도 이렇게 걸으면서 적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르완다겠죠? 르완다에 봉사활동을 가셨을 때 사진 같은데요. 이때 상황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10년 동안을 딱 정치적인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많이 가죠. 저는 런던에 1년, 그다음에 중국의 상하이에 1년, 그리고 페루에 6개월, 아프리카 르완다에 6개월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드문드문 중간에 텀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나라의 시골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나라는 지금도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지하 자원도 없고 바다도 없고 뭐 우리나라가 구사했던 산업 전략을 구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이카 그 퇴직자 프로그램,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본인이 평생 쌓은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달한다 하는 의미에서의 봉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제 시장직을 수행했으니까 도시발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러 갔는데 사실 서울하고 너무너무 달라서 그렇게 쓸모있는 어드바이스를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주겠다고 간 나라에서 배워온 게 훨씬 더 많았던 6개월이었습니다.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제일 많이 바뀐 게 이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제가 1기 때, 그러니까 2006년부터 11년까지 시장직을 수행할 때도 역시 세계적인 뭐 복지학자들 와서 이렇게 토크 같은 거 하면 야, 니네 시장 복지에 미친 시장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도 그때도 복지에 굉장히 천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머리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르완다 다녀와서는 이제는 약자 동행을 서울시의 브랜드가 동행 매력 특별시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매력이 동행 앞에 있었어요. 지금은 동행이 매력 앞에 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이제는 머리도 하는 걸 가슴으로 한다고 자부합니다. 아까 약자 동행지수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건 제 가슴에서 나온 정책. 저는 이 르완다 에피소드 중에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그 모래벼룩이라고 하죠. 그 모래벼룩에 아이들 발가락을 갉아먹어가지고 막 이제 좀 흉터도 많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아이들에게 뭐 슬리퍼라든지 운동화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이제 각출해가지고 이제 보급했다는 그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이제 뭔가 서울시 직원분들 같은데 시장님께서 큰 절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120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죠. 왜 저러는지 짐작하시죠? 예.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뭐 좋은 시민분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한 시민들도 계십니다. 성희롱도 가끔 당하게 되고 뭐 뜻대로 잘 안 되거나 무작정 화풀이를 하는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그런 그 정신노동이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노동인데 그럴 때 조금 더 참아달라, 조금 더 친절하게 해달라 이런 뜻에서 그때 처음에 120 만들어 놓고 우리 직원들 앞에서 내가 대신 감사 인사를 할게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한 장면인데요. 지금도 120 다산콜센터에 가면 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제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저거 좀 띄워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후회가 돼요. 사실 사진을 보면 다 아주
젊은 청년 여성들이잖아요. 저런 친구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달라고 사실 마음에 어떤 그런 전달을 하기 위한 절이기는 하지만 그때 굳이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저 직원들에게 더 친절하라고 더 잘해달라고 했었어야 됐나? 오히려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좀 당당하게 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했던 거 아니었나?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좀 조금은 좀 저어되고 죄송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120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좀 여쭙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서울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한강공원을 가도 그렇고 명동을 가도 그렇고 외국인 관광객들, 그것도 뭐 비단 아시아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서울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그럼 이 서울이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장 오세훈이 목표로 하는 서울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하면 세계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거의 목표준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평가하는 국제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 일률적이진 않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서울시가 6위, 재작년에 벌써 6위가 됐고요. 작년 연말에도 6위를 유지했는데 재작년의 성적과 작년의 성적은 많이 다릅니다. 2,700점 만점에 그러니까 6대 부문 70개 지표를 전부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표처럼 매겨가지고 합계 총 점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재작년에 6위 될 때는 앞에 있는 싱가포르와 950점 차이 났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5점 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5위 들어가는 것도 제 손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수치도 그 수치지만 또 다른 평가는 10위, 커니 같은 경우에는 10위로 평가를 하는데 거긴 또 의미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순위를 매기는 게 있고 잠재력,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순위를 매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 세계 2위입니다. 우리 앞에 민헨 하나 있어요. 올해보다는 내후년이 더 기대된다는 뜻인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뭐 금융도시 10위,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 뭐 저 대학 공부하러 오고 싶은 도시 1위, 혼자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 뭐 하면 많은데 모든 수치가 전부 다 우리 앞에 있는 뉴욕, 런던, 파리 이런 곳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견인하는, 한때는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의 브랜드보다 대한민국의 브랜드도 서울시의 브랜드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삼성이나 현대와 나란히, 앞으로는 삼성이나 현대가 오히려 코리아라는 걸 앞세우는, 서울이라는 걸 앞세우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그런 서울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뭔가 저는 지금 속도로 가면은 런던 파리는 조만간 잡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북콘서트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는 김에 좀 사진을 같이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